저는 이성훈입니다. 36살 대기업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죠. 요즘 회사에선 실적 압박이 심합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있어요. 퇴근 후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내 한지혜는 34,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죠. 우리 딸 서윤이는 올해 8살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여보, 오늘은 언제 들어와? 출근길에 지혜가 물었습니다. 글쎄, 오늘도 야근하고 바로 배달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지혜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려면 남들보다 2배는 더 일해야 했으니까요. 게다가 대출금에 서윤이 학원비까지. 배달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당신은 늘 일만 해. 지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해야 했기에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죠. 아내의 서운함을 이해하지만 지금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퇴근 후 배달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보통 자정을 넘겼어요. 그때쯤이면 지혜와 서윤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아내와 딸을 깨우지 않으려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했죠. 그렇게 우리 부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서서히 소원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는 놀이공원 가기로 약속했잖아요. 어느 저녁 서윤이가 투정을 부렸어요. 미안해, 서윤아. 다음에 꼭 가자. 아빠가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서. 서윤이의 실망한 표정이 마음에 걸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혜는 묵묵히 서윤이를 달래며 저를 이해하라고 했죠. 그때만 해도 아내가 얼마나 외로워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여보, 우리 좀 시간 내서 같이 대화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무슨 일 있어? 저는 서류 작업에 집중한 채 대답했어요. 그냥 우리 요즘 대화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지혜의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지금 정말 바빠. 조금만 기다려줘. 정규직 되면 좀 나아질 거야. 그렇게 대화는 또 미뤄졌고 지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침실로 들어갔어요. 그때 제가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었더라면 아내의 마음속에 피어나고 있던 공허함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요? 주말 아침 드물게 집에 있던 날이었습니다. 서윤이가 태권도 학원에 가야 한다며 서둘러 나갔고 지혜도 함께 나가겠다고 했어요. 토요일에도 서윤이 데려다주고 기다렸다 데려와야 해서요. 점심은 밖에서 먹고 올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히 다녀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홀로 남아 밀린 업무를 처리했어요. 그때 지혜가 얼마나 자주 서윤이의 태권도를 핑계로 외출을 했는지 또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습니다. 일하는 아빠, 아이를 돌보는 엄마,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는 딸. 하지만 그 속에는 점점 커져가는 균열이 있었어요. 저는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정작 가장 중요한 가족과의 시간을 놓치고 있었고 지혜는 그런 일상 속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 퇴근하고 배달까지 마친 후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지혜와 서윤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을 때 지혜가 잠결에 제게 등을 돌린 채 중얼거렸어요. 당신이 옆에 있어도 없는 것 같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지만 너무 피곤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금만 더 참자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일상은 계속되었고 저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제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균열이 곧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지혜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혜는 샤워 중이었고
휴대폰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화면에 익명의 번호가 떠 있었죠. 누구지? 호기심에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어제도 고마웠어요. 짧았지만 좋았어요. 오늘도 시간 되면 봐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분명 친구나 직장 동료 사이의 대화 같지는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화면을 스크롤했죠. 이전 대화들을 확인하자 비슷한 톤의 메시지가 여러 개 있었어요. 오늘 머리 스타일 예뻤어요. 그립네요. 내일 만나요. 학부모 모임이라고 하면 돼요. 아무도 의심 안 할 거예요. 숨이 막혔습니다. 대화 상대는 저장된 이름 없이 그저 번호만 표시되어 있었어요. 메시지 내용으로 보아 지혜와 상당히 가까운 사이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누굴까? 머릿속에서 여러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어요. 샤워룸에서 물소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번호를 저장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휴대폰을 원래 있던 자리에 놓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여보, 오늘 늦게 들어올 거야? 지혜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며 물었어요. 응, 오늘도 야근하고 배달 나가야 해. 마음은 복잡했지만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혜의 표정에 미세한 변화가 스쳤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래, 알았어. 나도 오늘 서윤이 태권도 데려다주고 학부모 상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학부모 상담? 메시지 내용이 떠올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을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회사에서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하며 그 번호에 대해 알아보려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결과 그 번호는 서윤이가 다니는 태권도장의 것이었어요. 정확히는 태권도장 관장인 이상우의 번호였습니다. 태권도장 관장? 서윤이가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 태권도장을 떠올렸어요. 한번 서윤이를 데려다 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봤던 관장님이 생각났습니다. 42 정도로 보이는 키가 크고 운동으로 다져진 체격의 남자였죠.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아 보였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다고 들었어요. 지혜와 그 사람이 설마 의심이 커져갔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단순한 학부모와 강사 사이의 대화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메시지 내용은 분명 그 이상을 암시하고 있었어요. 퇴근 후 배달을 하며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지혜가 요즘 달라진 점은 없었나? 분명 서윤이 태권도를 핑계로 자주 외출했던 것 같았어요. 일에 치여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지혜는 최근 들어 외모에 더 신경 쓰는 것 같았습니다. 새 옷을 사입고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날 밤 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지혜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옆에 누워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지만 제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어요. 확인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직접 물어볼까? 아니면 더 지켜볼까? 의심만으로 아내를 다그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다음 날 출근 전 지혜의 휴대폰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혜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메시지가 올 때마다 화면을 가리며 확인했어요. 이런 행동이 전에도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전부터 그랬는데 제가 너무 바빠서 알아차리지 못했던 걸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저는 계속해서 지혜를 관찰했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서윤이의 태권도를 핑계로 자주 외출했고 돌아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졌어요. 학부모 상담했다. 서윤이 친구 엄마들과 차 마시고 왔다 등 매번 다른 핑계를 대며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혜가 서윤이와 함께 태권도장에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은 내가 서윤이 데려다 줄까? 지혜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어차피 나도 나가야 해서. 어디 가는데?
무심한 척 물었어요. 그냥 학부모 모임이 있어서 서윤이 연습 끝나고 데려올게. 서윤이가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빠도 같이 가요? 아니, 아빠는 오늘 일이 있어서. 지혜가 급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서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다음에 아빠가 꼭 보러 갈게. 오늘은 엄마랑 다녀와. 두 사람이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저는 재빨리 준비를 했어요. 태권도장까지 따라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차를 몰고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지혜와 서윤이를 지켜보았어요. 두 사람은 태권도장에 들어갔고 잠시 후 지혜는 혼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카페 창가를 통해 안을 들여다보니 지혜는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익숙한 남자가 들어와 지혜 앞에 앉았어요. 태권도장 관장 이상우였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대화를 나눴고 가끔 손을 스치듯 만지기도 했어요. 너무 친밀해 보이는 모습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켜본 후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태권도장 방향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두 사람은 카페에서 멀지 않은 모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상우가 주변을 살피며 지혜의 등을 가볍게 밀어 모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소파에 앉아 시간이 흐르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2시간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와 서윤이가 돌아온 거였죠. 아빠, 오늘 발차기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서윤이가 뛰어와 자랑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서윤이를 안아주었어요. 우리 딸 정말 대단하네. 다음에 꼭 보러 갈게. 지혜는 조용히 제 눈을 피했습니다. 서윤아, 손 씻고 와. 저녁 먹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직접 본 사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할까? 서윤이를 생각하면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어요. 학부모 모임은 어땠어? 저녁 식사 중에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지혜는 잠시 표정이 굳었다가 곧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냥 그랬어. 서윤이 학년 엄마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했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지혜의 눈이 흔들렸고 손가락으로 식탁을 두드리는 버릇이 튀어나왔어요. 지혜가 거짓말할 때 항상 그랬습니다. 그렇구나. 어떤 얘기들 했어? 계속 물었어요. 별거 없어. 그냥 학교 이야기, 학원 이야기, 뭐 그런 거. 대화는 그렇게 흐지부지 끝났고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천리 떨어진 것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지혜는 등을 돌린 채 잠들었고 저는 밤새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 상황에 대처해야 할지. 다음 날부터 저는 새벽에 일어나 지혜의 휴대폰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의심대로 이상우와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오갔어요. 만남 장소와 시간을 조율하는 대화, 서로를 그리워하는 내용, 간혹 부적절한 내용까지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또한 서윤이의 태권도 수업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지혜는 학부모 모임이나 친구 만남을 핑계로 늦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지혜에게서는 샤워를 한 듯한 냄새가 났습니다. 모든 증거가 제 눈앞에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은 두려웠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 가정이 무너질 것만 같았으니까요. 이틀 후 저는 퇴근 후 평소처럼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였어요. 배달앱에서 새로운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모텔에서 피자 배달을 요청했어요. 주문자 이름은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냥 평범한 배달이라 생각했습니다. 모텔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당 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방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이런 배달은 자주 있는 일이라 별 생각 없이 문 앞에 서서 인터폰을 눌렀어요. 피자 배달 왔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다름 아닌 지혜였어요. 지혜도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말없이 바라보았어요. 누구야? 방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고 곧 상체를 탈의한 이상우가 문가에 나타났습니다. 세 사람은 침묵 속에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했으니까요. 피자 상자를 들고 있던 제 손에서 힘이 빠졌고 상자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피자가 바닥에 널브러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지혜가 뒤에서 제 이름을 불렀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저 기계적으로 걸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저는 그대로 비를 맞으며 걸었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모텔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었고 몸은 떨리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혜의 전화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 더 울리더니 문자가 왔어요.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설명할게. 설명? 무엇을 설명한다는 건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제 눈앞에 펼쳐졌으니까요. 제가 그토록 노력했던 가정, 제가 지키려 했던 가족,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배달 매니저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연락한 후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서윤이는 할머니와 함께 있었어요. 제가 늦을 것 같아 지혜가 어머니를 불러 서윤이를 돌봐달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어머니, 오늘 서윤이 좀 더 봐주실 수 있으세요? 목소리를 최대한 담담하게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표정을 살피며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아니에요. 그냥 지혜랑 얘기할 게 있어서요. 어머니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다. 서윤이는 내일 아침에 데려다 줄게. 어머니와 서윤이가 간 후 저는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가 돌아온 거였죠. 비에 젖은 머리카락, 화장이 번진 얼굴. 지혜는 제가 거실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잠시 멈칫했어요. 성훈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지혜를 바라보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명백했으니까요. 나 설명할 수 있어.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뭘 설명하게? 모텔에서 다른 남자와 있던 거?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지혜는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모든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소리 지르거나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상처와 함께 체념한 마음뿐이었어요. 앉아. 저는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지혜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우리 사이에는 거실 테이블만큼의 거리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넘을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됐어? 차분하게 물었어요. 지혜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3개월 정도. 어떻게 시작된 거야?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지혜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서윤이 수업 상담하러 갔다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줬어. 관심을 가져줬고 내가 못해준 거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나도 나를 모르겠어. 지혜가 흐릿하게 말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상우와 언제부터야? 정확히 다시 물었어요.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이가 태권도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상담 후에 커피 한잔 하자고 제안했어. 그때부터
그래서 매번 학부모 모임, 친구 만남이라고 거짓말했던 거구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성훈아, 당신도 알잖아. 당신은 늘 바빴어. 집에 있어도 일하느라 바빴고, 대화도 거의 없었잖아. 나는 너무 외로웠어.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일부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정규직 전환을 위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만 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게 다른 남자에게 가는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핑계로 삼았구나. 조용히 말했어요. 지혜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핑계가 아니야. 정말 외로웠어.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를 봐주는 사람이 필요했어. 그걸 나한테 말했어야지. 왜 다른 남자에게 갔어?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말했잖아. 몇 번이나. 하지만 당신은 늘 지금은 바빠, 나중에라고만 했어.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지혜가 여러 번 대화를 시도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늘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미뤘었죠. 그래도 그렇다고 다른 남자와 목이 메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흐느꼈어요.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서윤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르겠어.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용서해 줄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말에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지만 방금 본 광경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모텔에서 나오는 지혜, 반나체로 서 있던 이상우. 그 이미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대답할 수 없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파에서 잤어요. 지혜는 침실에서 밤새 울음소리를 내었고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잠 못 이루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했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서윤이를 데려왔고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침을 함께 했어요. 서윤이 앞에서는 평소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지만 눈빛만 마주쳐도 어색함이 흘렀습니다. 서윤이도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는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아빠, 오늘은 회사 안 가요?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응,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쉴 거야. 억지로 미소 지었어요. 서윤이가 학교에 간 후 저는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이상우와 완전히 끊어.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정말 미안해. 그렇게 말했지만 과연 지혜가 정말로 그 관계를 끊을지 또 우리가 이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를 위해서라도 노력해보기로 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태권도장에 가지 않았고 이상우와의 연락도 끊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으니까요. 저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상우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태권도장 주변을 돌아다니며 지켜보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이상우는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모들과도 비슷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 이혼한 여성과는 꽤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또한 도장 여직원들과의 문제도 여러 번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지혜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냉정함을 유지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계적으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상우의 태권도장에 대한 비위 정황, 학부모들과의 부적절한 관계 증거,
직원들의 증언 등을 수집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이혼한 여성을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제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도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상우는 처음엔 정말 다정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처럼 보여요. 특히 외로운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교묘하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있나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몇 명 알고 있어요. 대부분 비슷한 패턴이에요. 아이 수업을 핑계로 접근해서 감정적인 유대를 형성한 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지혜도 그런 수법에 넘어간 것이겠죠. 외로움에 지쳐있던 지혜에게 이상우는 위로와 관심을 주는 사람으로 다가왔을 테니까요. 충분한 정보를 모은 후 저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동네 커뮤니티 사이트에 익명으로 이상우의 행태에 대한 제보를 올렸어요. 물론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요. 그리고 몇몇 피해 여성들에게 연락해 함께 대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졌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우의 태권도장에 대한 평판이 급격히 나빠졌고 수강생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지혜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인터넷에 퍼진 소문을 그녀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상우 도장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던데 혹시 당신이?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야. 지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아마도 자신도 그의 피해자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찾아가 상간소송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모은 증거들을 검토한 후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어요. 이런 증거들이면 상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싶을 뿐이에요. 소송이 시작되자 이상우는 당황했는지 저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합의를 원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합의할 생각 없어요. 끝까지 갈 겁니다. 이 과정에서 지혜와 저는 더욱 멀어졌어요.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서윤이 앞에서만 억지로 평화로운 척했죠. 하지만 서윤이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점점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엄마 아빠 싸웠어요? 어느 날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저와 지혜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아니야, 서윤아. 그냥 어른들의 피곤한 일이 있어서 그래.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서윤이는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아이의 눈빛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상황이 서윤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니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상우의 태권도장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수강생이 급감했고 결국 몇몇 직원들도 그만두었어요. 이상우는 몇 번이고 합의를 요청했지만 저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으니까요. 집에서는 여전히 불편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지혜는 계속해서 용서를 구했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 있는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어느 날 저녁 서윤이가 잠든 후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나는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 바쁘고 힘들었지만 그건 모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거였어. 알아.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넌 내가 힘들게 버틴 시간 동안 다른 사람 품에 있었어.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다시 시작하자.
서윤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지만 더 이상 감정을 속일 수 없었어요. 미안해. 하지만 용서는 할 수 있어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이게 뭐야?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혼 서류야. 내가 작성해뒀어. 담담하게 말했어요. 성훈아, 제발. 지혜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너무 많은 것이 깨져버렸고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윤이는 내가 키워. 나는 주말마다 만나고 양육비도 충분히 보낼게. 서윤이에게는 천천히 설명해주자. 지혜는 계속해서 울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을 포기하는 거야? 정말 이대로 끝내려고? 지혜야, 내가 포기한 게 아니야. 내가 그날 모텔에 들어갔을 때 이미 끝난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혜는 계속해서 울며 따라붙었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너무 아팠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챙겨 집을 나왔어요. 친구의 집에서 임시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서윤이에게는 잠시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했어요. 아이에게 갑자기 이런 상황을 설명하기는 어려웠으니까요. 집을 나오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까지 함께한 시간, 서윤이와의 추억들,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이 결혼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깨져버렸으니까요. 친구의 집에 도착해 짐을 풀었습니다. 텅 빈 방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아내 없이, 가족 없이, 혼자서.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해 상사에게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상사는 이해해 주었고 오히려 격려해 주었어요. 힘든 시간이겠지만 일에 집중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정규직 전환.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 생각해. 그 말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습니다. 적어도 일에서만큼은 성과를 인정받고 있었으니까요. 후에 들은 이야기로는 상간소송에서 제가 승소했다고 합니다. 이상우는 상당한 위자료를 지불해야 했고 결국 태권도장도 문을 닫았어요. 그는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고 하더군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순탄하게 진행되었어요. 지혜는 더 이상 저를 붙잡으려 하지 않았고 서윤이의 양육권은 합의하에 지혜가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서윤이를 만났어요. 처음에 서윤이에게 이혼 사실을 알릴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이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아빠가 집에 안 살아요? 서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서윤아. 아빠랑 엄마가 이제 따로 살기로 했어. 하지만 아빠는 항상 서윤이를 사랑해. 주말마다 만나러 올게. 서윤이는 한동안 적응하기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주말마다 서윤이를 데리고 놀이공원도 가고 영화도 보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드디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는 그만두었고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새로운 원룸에서의 생활도 서서히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적막하고 외로웠지만 점차 혼자만의 공간에서 오는 자유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퇴근 후에는 취미 생활도 시작했고 간간히 친구들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지혜와는 서윤이 문제로만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가끔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면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무뎌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서윤이와 놀이공원에 갔다가 우연히 지혜를 마주쳤어요. 그녀 옆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상우는 아니었어요. 서윤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지혜가 다가왔습니다. 잘 지내?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그럭저럭. 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냥 그래. 지혜의 눈에는 여전히 미안함이 서려 있었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이내 서윤이가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보고 반가워하며 달려갔어요. 세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예전의 가족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그저 추억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서윤이 데리러 갈게. 헤어지며 말했어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고 서윤이는 아쉬운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다음에 또 놀이공원 와요. 그래, 다음에 또 오자. 서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렇게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지혜에 대한 분노나 배신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지나간 일로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았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나는 누구에게도 미안하지 않아. 이제 내 시간을 살 거야. 조용한 밤 원룸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때는 그 불빛들이 너무 차갑고 외롭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서윤이가 보고 싶을 때가 많고 가끔은 가족이었던 시절이 그립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닌 제 자신을 위한 삶을요. 서랍을 열어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 시절은 이제 추억으로만 남겨두기로 했어요. 창밖으로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듯한 밤하늘이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다.